이제 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토요일 날 아침에 평창을 대신해서 각자 좋은 장소에서 라운드 테이블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는 홍순만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 그 주제가 미래 재정적 도전과 정부에게 역할이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고, 오늘 토론자는 신종렬 방통대학교 교수님, 김정호 교수님, 배덕종 교수님, 이장희 교수님, 이원희 교수님 등 전임 학회장님 5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그 토론이 상당히 좀 절제되고 심층적으로 우리가 내용을 좀 토론을 해야 우리 전임 회장님들의 역할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홍순만 교수님, 홍 교수님. 네. 네, 발표 자유롭게 한번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먼저 화면 공유 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화면 공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혹시 이게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네. 자, 모두 화면 보이시죠?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홍순만입니다. 먼저 오늘 초청해 주신 정부 회계학회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전임 회장님께 전임 회장님 모신 세션에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회계학회에서 저한테 이제 좀 재정 건전성과 정부 회계의 역할 이런 좀 큰 주제에 대해서 좀 발표 자료를 하나 좀 준비해 달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목을 미래 재정적 도전과 정부 회계의 역할이라고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길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프 2개 이제 보여드리면서 좀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국제 비교를 한 그래프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한국의 이제 고령화 비율이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이제 붉은색 실선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색 선으로 이제 흐리게 나타나 있는 선들이 바로 다른 OECD 회원국들의 고령화 비율의 진행입니다. 대략 한 1960년부터 2030년까지 한 70년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그래프에서 이제 가장 먼저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일본입니다. 일본이 1990년대부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를 해서 지금 현재는 다른 OECD 회원국과 굉장히 크게 차이나는 고령화 비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도 이 그래프를 보시면 대략 한 2020년, 그러니까 한 작년이죠. 작년을 지나면서 고령화 비율이 아주 급속도로 이제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상에 따르면 2050년 조금 전에 한 2047년, 8년 이때쯤에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고 세계에서 가장 노인 인구가 많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고령화 비율은 이제 재정 건전성에도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요.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주요 선진국의 정부 채무 비율입니다. 일본의 이제 고령화 비율이 90년대에 들어서 이제 크게 증가하면서 일본의 정부 재정 건전성도 크게 악화가 됐습니다. 물론 이 노인 인구 비율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노인 인구 비율이 연금 문제 그리고 복지 지출하고 연관돼서 중요한 요인이었으면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앞으로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그래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OECD 회원국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 지출입니다. OECD 회원국 전체 평균인데요. 평균이 지금 현재 1년에 1인당 약 4,000불 정도, 대략 한 400만 원 정도를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1970년 정도에는 177불이었어요.
이게 물가 인상 효과만을 고려했을 때는 지금 현재 약 1,180불 정도가 됐어야 되는데 물가 인상보다 훨씬 더 빨리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요, 요거는 이제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을 국제 비교한 결과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회색 회색 실선들은 이제 다른 OECD 회원국의 의료비 지출이고요. 빨간색 실선이 한국의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인데 원래 한국은 의료비 지출 금액이 상당히 낮은 국가였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세계 평균 그리고 OECD 평균치를 추월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 한 몇 년간의 통계치만 본다면 의료비 지출 금액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몇 가지 이제 그래프를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향후 30년간 정부의 지출 규모는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우리나라만의 얘기는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단지 우리나라에서는 그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크게 한 5가지 요인을 뽑아봤는데요. 먼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연금 문제. 한국의 경우에는 1번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2번, 그 의료비 지출 증가를 보여드렸는데 이 의료비 지출이 건강보험 재정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차피 국민들이 지출하는 의료비의 일정 비율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면 건강보험 재정도 악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 분야 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요거는 뭐 그래프들은 뭐 편의상 삭제를 했습니다만 코로나 이후에 이제 환경 분야 지출을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아주 거세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SOC가 노후화돼서 요거를 또 개보수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지출될 것이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복지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국의 재정 건전성 상황과 정부에게 역할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생각할 거리를 드린다는 차원에서 발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의 국가 채무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우측에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 가로축, X축은 국가 채무 비율입니다. 국가 채무 비율이고 Y축, 세로축은 국민 부담률, 그러니까 조세 부담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히는 GDP 대비 조세 수입과 사회보장 기여금의 합계입니다. 이제 국제 비교를 할 때 해외에서는 이제 텍스 버드면 그냥 국민 부담률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제 기준 관점에서 국민 부담률, 조세 부담률 대신에 국민 부담률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한국의 이제 현재 국가 채무 비율은 선진국 대비 상당히 양호합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에서 여러 가지 지출이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해외 선진국들은 지출이 더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은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상당히 양호하다. 그리고 조세 부담률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국가 채무 비율이 어느 정도까지 안전하게 증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을 좀 던질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프린스턴 대학하고 하버드 대학 그 교수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여기서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의 마지노선이라는 것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 연구에서. 그런데 미국에 대해서는 220%를 제시를 했고 몇 개 선진국, 한 3, 4개 선진국에 대해서 제시를 했는데 독일에 대해서 155%를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국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기준을 따를 수는 없을 것 같고 독일의 기준인 대략 한 155%를 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은 양호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 재정 전망, 약 2070년,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후의 재정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를 이제 그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장기 재정 전망을 한 결과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에 조금 전 보여드린 그래프에 몇 가지 정보를 좀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빨간색 화살표로 돼서 A와 B가 있는데요. 이 A와 B가 바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장기 재정 전망을 한 결과입니다. 2070년이 되면은 국가 채무 비율이 약 180%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마지노선인 155%는 가볍게 넘는 수준이고요. 근데 이제 A와 B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A는 사회보험 적자에 대응을 안 하는 방안입니다. 사회보험 적자에 대응을 안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국민연금이 약 앞으로 한 30년 후에 고갈이 될 것이다라는 뉴스는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이제 국민연금이 고갈이 될 때 정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혜택이 축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혜택을 그냥 축소를 한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상황이 A입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적인 증세, 여기서 증세라 하면은 사회보험료를 인상하는 것도 포함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인 증세가 없기 때문에 국민 부담률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국가 채무 비율은 약 180%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다. 근데 사실 A가 그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그 가장 그 베이스라인 통계입니다. 근데 이게 약간 조금 비현실적일 수도 있어서 B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 역시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서 가지고 왔는데 B는 증세를 통해서 사회보험의 적자를 보전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조세 부담률이 지금 현재 선진국인 노르웨이, 독일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국가 채무 비율은 여전히 한 180% 정도로 독일의 마지노선인 150%를 상회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 가지 그래프를 보여드렸습니다. 현재의 국가 재정 건전성 상황은 상당히 양호하다. 그러나 미래의 재정 건전성 상황은 상당히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두 가지 어떤 괴리를 메꿔줄 수 있는 부분이 회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가 정부 회계가 그 역할을 잘 한다면 이 어떤 이 괴리를 메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정부 회계 제도에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연금 충당부채라는 항목이 있고요. 연금의 어떤 경제적 실질을 발생주의 관점에서 측정한 계정인데요. 이 연금 충당부채는 향후 70년간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 기금에서 수급자에게 지급할 금액의 현재 가치를 추산한 계정입니다. 근데 먼저 이거는 공무원과 군인연금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사학연금은 적자가 나더라도 정부가 지금 보전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연금 충당금은 공무원과 군인연금에 대해서만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 연금 충당부채를 만들어 놓고 기재부에서는 이 효용성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연금 충당부채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기재부에서는 공식적으로도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연금 지급액만을 고려하고 정부가 징수할 미래 연금 보험료 수입을 차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잘못된 이 연금 충당부채를 고려한 것은 너무 미래 상황을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 충당부채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의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 비교를 할 경우에요. 그 이유가 한국의 연금이 이 연금의 구조가 굉장히 기형적입니다. 다른 해외 선진국 대비 굉장히 기형적인데요. 우측에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가로축과 세로축이 있는데 가로축의 X축은요. 연금 이거 이제 국민연금 기준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입니다. 국민연금의 수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금의 수입. 보험료율이 평균 보험료율이 18.5%고요. 한국은 붉은색 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한국은 보험료율이 10%보다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보험료에 상당히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세로축 Y축의 소득 대체율이 연금의 수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연금이 얼마나 관대하게 지급을 하는가. 근데 이 수혜는 소득 대체율과 좀 한국이 좀 모자라긴 합니다만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비교를 해보시면 독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소득 대체율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연금 그 수급 그 수혜가 혜택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율은 거의 2배입니다. 즉 한국의 공적연금은 애초에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애초에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선진국과 다르다. 그래서 연금 충당 부채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좀 낙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국의 공적연금은 연금 지급액에 비해서 연금 보험료가 매우 기형적인 구조이고요. 한국의 비정상적인 고령화 속도로 인해 연금 수급자 대비 연금 가입자의 비율이 선진국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재정 상황을 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정부 회계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 17세기 이제 프랑스 재무장관이었던 콜베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국가 재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회계장부, 그걸 이제 수첩 형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황금색으로 코팅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황금 수첩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 황금 수첩을 만들어서 루이 14세에게 당시 왕에게 이제 보고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루이 14세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제 즉위를 했는데요. 5살에 이제 즉위를 했는데 이 회계장부를 통해서 재정 상황을 파악하고 국가의 정책을 파악하고 또 여러 신하들을 통제하고 하는 용도로 활용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나라를 일으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루이 14세가 이제 절대 군주가 된 다음에는 막대한 지출이 소요되는 호화로운 궁전을 건설하고요. 전쟁을 단행하면서 이 황금 수첩을 폐기합니다. 신하들의 어떤 간언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알려져 있고 그러면서 이제 루이 14세 요 임기 시절에 재정이 파산 지경에 이르고 이후 한 몇십 년 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지금 현재 한국의 재정 상황은 상당히 양호합니다만 미래 상황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보고할 수 있는 정부 회계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한국만의 어떤 황금 수첩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홍 교수님 아주 간략하게 아주 요점을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김병환 회장님 뭐 간단히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뭐. 예, 예, 전임 회장님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토요일 아침 시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뭐 학회 능력도 안 되는데 학회 회장을 맡으면서 뭐 행사를 좀 잘 해보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여건상 힘들어서 이렇게 모시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발표해 주신 홍수만 교수님 감사드리고 오늘 또 좋은 토론 해주신을 우리 회장님과 또 강인재 원장님 사회 맡아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홍 교수님 주제는 대략 3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국가 부채의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어디까지 용인할 것이냐. 그 2번째는 아마 우리 정부 회계학회와 관련이 큰데 국가 부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아마 우리 연금 충당 부채 예를 들어줬습니다. 그 3번째는 이러한 그 부채를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아마 루이 14세 얘기도 나왔습니다는 우리는 그 정치적인 통제보다는 내부의 어떤 내부 통제가 중요한데 대략 이 3가지 관점에서 아마 토론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장 교수님 오늘 뭐 좀 먼저 하시고 싶다고 하셨죠? 이 교수님 본인 좀 뭐 인사 말씀도 하시고
토론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아이고, 여러 회장님 그리고 현 우리 김 회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뭐 어제쯤 이렇게 만나가지고 담소도 즐기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지만 어떤 뭐 시간이 지나면은 뵐 수 있겠죠 뭐. 오늘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실상 뭐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의료비라든지 하는 주거 복지 네. 소리가 너무 큰데 약간만 좀 줄여주세요. 예.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노인 복지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는 향후 중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요원한 문제고 해결해야 될 장기적인 과제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최근에 이제 환경 분야 쪽에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사실은 우리 그 사회 간접 자본에 해당되는 것들 문제 그리고 현 지금 대선에서 쟁점으로 부각된 기본소득 등에 해당되는 문제 그래서 실상 이 무상 배분 차원에 해당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지금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 비율 자체가 예전에 이제 우리 행안부의 재정이관위원회 때도 저희가 뭐 인천이나 태백이라든지 이런 사례 때 토론을 많이 했었지만은 이게 부채 비율이 25%, 50% 또 뭐 지금 현재 그 여당에서는 100%까지는 무조건적으로 가도 괜찮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이제 발표자께서 적정 마지노선에 대한 얘기도 이제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국회 예산정책처의 그 위원으로 뭐 미팅을 할 때마다 주장을 했었는데 뭐 이제 요번 달에 그 면직이 돼가지고 가서 뭐 악유할 일도 없겠지만은 실제 이 보험 제도에 해당되는 것들 도입을 하게 되면서 모든 국민들이 가입을 할 수 있게 홍보하고 또 국민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험료 납입액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었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국회에서 토론을 하든지 면담을 할 때 저도 민주당 의원들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외국하고 꼭 이렇게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100%뭐 아까 미국 예도 나왔지만은 이런 데는 100에서 150, 200까지 가는데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건 너무 낮지 않느냐. 그래서 돈을 더 풀든지 또 복지 혜택을 좀 증가하더라도 뭐 아무런 관련이 없고 더 낫지 않느냐. 그럼 가이드라인이 뭐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우리들이 그 부채 비율이라든지 재정 규모에 해당되는 거 얘기들은 많이 했는데 어떤 시뮬레이터 즉 그 어떤 계량적인 수치에 의한 그 지침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 자체는 사실 공개적으로 발표되고 뭐 이런 거는 없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그냥 부채 증가에 대한 위험이다 뭐 이런 의견만은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 개발돼야지만 이 객관성 담보도 되고 또 의사결정을 책임지는 국회의원들한테도 설득을 해갖고 이러이러한 방식에 의할 경우에 어느 정도 퍼센트가 적정하다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몇 가지 해당되는 상황 변수를 도입해서 계량화를 해가지고 적정한 우리나라의 그 뭐 한국적 재정 건정성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발표를 하고 또 우리 학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정부 회계학회 차원에서도 뭐 미국의 그 예전에 APB 오피니언 나왔듯이 이러한 그 정부 회계학회 차원에서 재정과 관련된 의견서를 이렇게 내므로 인해서 이 목소리도 내고 또 학회 차원에서 이론적인 거 틀에 대한 대응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학회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이런 홍보 전략도 같이 겸해가지고 이론적인 것과 홍보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학회에도 어떤 조직 즉 대변인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뷰레틴 같은 것 자체를 만들어서 어떤 특정한 안에 그래서 좀 전에 발표자께서 연금 충당연금 부채에 해당되는 문제도 얘기했었지만은 학회에서 토론을 많이 하고 그게 어떤 형태가 좋으냐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거론을 많이 됐었는데 그게 학회 차원의 어떤 그 의사표명이라든지 정론에 해당되는 거 이런 거보다는 그냥 일회성
그 세미나 하는 이런 형태로만 넘어가고 그게 이제 행안부라든지 기재부 쪽으로 들어가야 되면은 자기들끼리 우물떡주물떡해서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학계 차원의 어떤 논리라든지 이런 것들과는 좀 딴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이 중차에 대한 과제, 이 선제적이고 논리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뭐 국민들한테도 저희 학회 차원에서 하게 되면은 학회 차원에 대한 거는 또 정부에서 하는 거는 못 믿는다 하더라도 학회 차원은 믿을 수가 있으니까 이 국민들에게도 설득하고 유지해서 안심도 시켜가면서 재정 건전성 지표를 잘 이끌어가는 것이 저희들 재정과 관련된 학회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장희 교수님은 그 부채 증가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논거를 우리 학회에서 그 차분하게 연구해가지고 발표하자 그런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럼 다음에 우리 제가 보면 김경호 교수님을 좀 초청을 하겠습니다. 네, 그럴까요? 부채의 규모를 정확히 측정할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중심으로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얘기를 꼭 해야 되는데 앞에 이장희 교수님이 먼저 말씀하실 것 같아서 좀 내가 할 말이 없겠다 했는데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사실 굉장히 좀 우리 그 홍순만 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 다 좋고 한데 그 중에서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연금 부채의 측정 방법 그리고 이제 연금 부채에서 그 미래 그 수입액이 그 고려가 안 돼서 부정확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진짜 그 회계학자로서 너무 우려되는 부분이었어요. 물론 우리 홍순만 교수님이 행정학 교수셔서 회계학적인 측정 방법은 뭐 전공이 아니시니까 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 사실은 2007년도 국가회계법을 만들고 그때 국가재무제표 양식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국가회계제도의 틀을 만들 때 정말 제가 그때 국가회계제도위원으로 있으면서 또 다른 회계학 교수님들 뭐 다른 교수님들과 같이 기재부의 관리들하고 많이 싸웠다기보다도 그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설득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결과가 지금은 연금 부채가 제대로 포함되고 그렇게 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아까 홍 교수님 말씀하시기에 국기획재정부에서 그 연금 부채는 부채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충격적으로 저는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 정말 우려스럽고 그 우리 그 김봉환 회장님이 아마 국가회계제도 심의위원회 위원이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김봉환 교수님은 행정학 현재 교수이시지만 회계학 전공이시니까 기획재정부 책임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은 그건 절대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것을 꼭 인식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 내용 디테일하게 정말 나중에 홍순만 교수님 뵙고 좀 자세히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미래의 연금 수입액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지금 연금 부채가 미래 지급할 연금 금액의 현재 가치로 측정되고 있는데 그 미래 지급할 연금 금액의 전부를 현재 가치로 평가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이미 벌어놓은 부분 이미 부채로 인식한 부분에 대해서만 현재 가치로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미래 수입액이 반영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회계에서의 발생주의 개념이고요. 좀 쉽게 얘기하면 홍순만 교수님이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사학이지만 만약에 공무원 연금과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15년 근무하셨고 제가 정확하게 근무 기간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15년을 더 근무하실 거라면 이 연금 부채 계산할 때 포함되는 미래 현금 흐름은 지금까지 벌어놓으신 부분 15년 부분에 대해서만 측정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5년 더 근무하시면서 연금 금액이 더 커지죠. 그거에 대응하는 부분이 이제 미래 그 연금으로 납부할 부분과 국가가 보조해서 같이 납부될 부분인데 그거는 지금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앞으로 부채가 점점 더 커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회계학자들 같으면 그걸 다 잘
아실 텐데 요즘 뭐 저도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보니 저는 이제 뭐 그런 위원회 각종 위원회에서 이제 다 빠지게 돼서 제가 그 얘기를 직접 전달할 기회가 없는데 홍순만 교수님이나 우리 김봉환 학회장님이나 다른 교수님들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꼭 좀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 지금 현재 측정하고 있는 연금 부채는 이미 발생한 부채로서 또 연금 부채 증가액은 발생한 비용으로서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그 부채 측정하고 정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좀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이 토론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뭐 다른 부분은 사실 다른 우리 토론자분들께서도 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 그냥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칭찬도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그건 지금 시간 관계상 다른 분들한테 맡기고 지금 우리나라 국가 채무의 수준에 대해서 우리나라 현재 재정 건전성은 양호하다. 이게 지금 우리 그 현재 그 재정 책임자들 또 뭐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이 국민들 앞에 늘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 우리 홍 교수님도 발표를 하셨지만 우리 GDP 대비 부채 비율 또 오늘은 국민 부담률까지 발표를 하셨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아까 두 번째 그래프에서 주요 선진국 정부 채무 비율의 증가 추세가 보여지고 있는데 거기에 일본이나 다른 G20 국가들은 들어있지만 거기에 우리나라도 같이 투영을 해서 보면은요. 우리나라가 국가 채무 증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이럴 때 또 90년대 30%밖에 안 되던 게 지금 40%를 넘어서고 이제 곧 5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증가율로 볼 때는 우리가 굉장히 위험 수준이고 당연히 그 달러가 기축통화인 미국 같은 데는 채무 비율이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항상 높다고 일본은 저렇게 높은데 우리는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본이 발행한 국공채, 정부의 국공채를 다 일본 국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채무 그 국공채를 발행하면 다 외국 기관들이 사고 우리나라 물론 금융기관이 사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나라가 다 갚아야 될 돈이거든요. 일본은 자체 내서 해결할 수 있고 미국은 달러 찍어내면 됩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나라는 또 뭐 그 ALM 차원에서 보면 그 해외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IMF 같은 상황이 오면 우리는 다시 경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고 부채 비율을 더 늘려도 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희 학자들이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주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민 부담률이라는 개념도 조세 부담률에다가 이제 사회보장기여금 합쳐서 이것도 굉장히 낮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 준조세성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통계 수치에 포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 포함한다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습니다만은 행정학자들 분께서 국민 부담률을 확대해서 심지어 그 젊은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로 병역을 하는 것까지 환산을 하고 다른 준조세들을 전부 부담에 넣었을 때 국민 부담률이 통계적으로 나타난 것보다 훨씬 높다 하는 걸 보여준 그런 학회에 나갔던 적이 있는데 좀 더 그렇게 우리나라의 현실을 좀 직시하고 단지 그 통계 숫자의 마법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뭐 네. 다른 할 얘기가 말씀드리면 이 정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 이제 연금 부채의 그 측정 문제하고 그 뒤에 이제 우리나라 부채에 대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포커스를 그 국가 부채 측정 문제로 좀 한정했어요. 홍순만 교수님 혹시 지금 우리 김경호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뭐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그 문제는 네. 네. 그 너무
좋은 코멘트 주신 것 같고요. 연금 충당 부채에 관련돼서 짧게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기재부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승철 재정관리관께서 이게 연금 충당 부채가 이슈화가 돼서 굉장히 이제 언론에서 재정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할 때 이승철 재정관리관께서 이제 기고를 하셨어요. 기고를 하셔서 연금 충당 부채를 고려하는 것은 뭐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제 그걸 기재부의 이제 공식 입장이라고 저는 사실 이해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이 회계학 관점에서 이 연금 충당 부채 계산이 잘못됐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발생주의 관점에서 적절하다라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을 고려하지 않는 것도 회계학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보험료율이 지금보다 2배가 되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연금 충당 부채 금액은 동일합니다. 동일하지만 사실 한국의 재정 건전성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연금 충당 부채에서 연금 제도의 상황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리면 1분 내로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지금 이승철 재정관리관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15년 전부터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재부 관리들은 바뀌면서 그 사이에 10명도 더 바뀌었을 텐데 업무 인수인계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주장만 계속해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요율을 올린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때 요율을 올렸을 때 그 부담이 부채 계산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앞으로 올릴 걸 생각해서 미리 반영하는 거는 절대 그 발생주의 개념에 맞지도 않고 이게 회계적인 개념만인 것은 아닙니다. 회계라는 거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 측정의 오류, 개념의 오류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학자들이 주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그럼 김 교수님 저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발생된 충당 부채를 정확히 측정하면은 그걸 토대로 앞으로 요율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 정보가 된다. 당연히 예, 발생주의에 의해서 측정된 부채는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한 수치들을 제시하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봉환 회장님 토론은 아니시지만은 그 국가회계 기준위원회에 참석해 가지고 이런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죠? 한번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예. 지금 김경희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마 기재부에서는 항상 이 문제가 좀 아킬레스건 같은 좀 이슈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되면은 항상 얘기하는 그 논리가 이제 아까 홍수만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이승철 재정관리관이 얘기했던 똑같은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서 많이 설명을 합니다만은 뭔가 좀 갭이 있는 것 같고요. 이해 갭이. 그래서 이 학자들이 얘기하는 부분과 또 정부에서 어쩌면은 막닥뜨리기 싫은 어떤 그런 현실을 피하고 싶은 그런 것들 때문인지 어쨌든 이해 갭이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갭을 메꿔주는 거는 저희 학회에서 또 우리 학회에 계신 회원님들의 좀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설명이 지속적으로 지금까지도 열심히 여러 선배님들께서 해오셨지만 또 저를 포함해서 또 학자들이 또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요즘 가장 많이 우리 스포트를 받고 있는 우리 이현희 교수님, 전반적으로 한번 토론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원입니다. 저는 전직 회장님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줄 알고 긴장을 풀고 있다가 갑자기 지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2012년에 10대 회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10주년 행사했던 기억들이 새롭습니다. 아마 곧 20주년을 준비해야 될 텐데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좋은 사업들이 구상되기도 기대를 봅니다. 홍수만 교수님 아주 짧지만 임팩트 있는 발표 아주 감사드립니다. 약간 보충도 하고 또 향후 우리 학회에서 연구해야 될 그런 과제도 같이 논의하는 그런 토론을 해보고자 합니다. 맨 처음에 우리 재정 환경의 변화를 이야기하시면서 고령화를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고령화도 현재의 그 비율 못지않게 우리 사회가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우리가 이렇게 차분하게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라는 이 속도가 중요할 것 같고, 이 속도가 바로 다음에 앞에 말씀하신 GDP 대비 채무 비율이 뭐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 비율이 너무 급하게 증가한다. 이 속도라는 부분을 좀 모든 부분에서 좀 연계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GDP 대비 채무 비율을 이야기할 때 이게 분모가 GDP다 보니까 GDP 속도가 빨라가면 이 비율이 또 낮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 채무 비율도 보지만 채무 규모의 증가율도 봐야 되는, 어차피 이 속도를 본다면 채무 비율뿐만 아니라 채무액의 증가율도 같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 이런 지표를 이야기할 때 정권별로 쪼개서 노무현, 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별로 쪼개서 보여주면요 상당히 책임 의식이 좀 강화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제시하는 것보다, 추세치를 보이는 것보다 정권별 변화가 어떻게 더 컸다라고 하면 훨씬 정치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 주제는 아주 중요한 게, 지금 제가 알기로 뭐 여야를 합해서 캠프가 한 10개가 꾸려졌다면 한 8개 캠프 정도가, 한 80% 정도가 예산실 폐지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실을 BH로 가져가겠다는 건요, 이 재정을 정권의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다라고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재정이 상당히 이 관리가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회에서 우리가 계속 와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정 관리와 관련해서 조세 부담률과 꼭 하나 연결되는 게 채무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재정 관리의 트릴레마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복지 지출을 확대할 것인가, 지출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그 지출을 한다면 세금을 더 낼 것인가, 현 세대 부담입니다. 세금을 못 낸다면 미래 세대에게 넘길 것인가. 그래서 복지 수준, 조세 부담률, 그 다음에 채무 부담률, 이 세 가지를 같이 놓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된다. 그리고 정책을 수립한다면 팔레스 믹스로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연동할 것인가라는 걸로 같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도 필요하리라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아까 잠깐 나왔지만 조세 부담률 못지않게 국민 부담률인데 요즘 조금만 엑스트라 수입이 있으면 건강보험률이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 조세 부담률에 비해서 지금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데 이것도 아마 정권의 변화가 생기면 이 건강보험률 증가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연금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연금 못지않게 이런 보험과 관련해서도 채무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큰 주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회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제안을 한다면, 하나는 요즘 사회과학에서 에자일, 리질리언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우리 재정 지출과 관련해서 재난의 지원금 같은 경우에 애도하게 발생하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 지출을 세금 일반 회계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재원 충당 방식을 마련할 것인가, 이런 불규칙적인 재원인데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에 대한 충당을 일반 회계 내에서도 조세로 할 것인가, 세외 수입을 할 것인가, 어떻게 이거를 불규칙한 재원에 대한 안정적 지원 한 번쯤 우리가 고민해야 될 향후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 제가 여러 번 여러 세미나에서 이야기했는데 우리 학회 차원에서 관리하는 지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도 우리 다이아몬드 형식으로 해서 어떤 지표 한 4가지를 골라서 우리 학회 차원에서 재정 관리를 이런 각도에서 계속 추세치를 관리하고 어떤 식으로 변해간다라고 하는 한국 정부 학회 차원에서의 재정 관리 지표, 좀 아카데미컬리 하나 좀 관리해 간다면 학회가 우리 재정 관리에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전반적으로 잘 짚어주셨는데 제가 지금 의미 있게 받아들인 것은 정권별로 예를 들면 부채라든지 뭐 세금 부담률, 뭐 건강보험료 같은 그 정보들을 간략하게 하면은 상당히 책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할 것이다. 학회에서 관리하는 어떤 지표가 있으면 앞으로 인용도 많이 되고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배덕경 교수님 일찍 들으셨는데 많이 기다리셨죠? 준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좋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배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십니다. 네. 가만히 있어요. 요새 뭐 날씨도 덥고 이래가지고 집에 가만히 있느라고 이제 보내주신 발표자로 잘 봤습니다. 근데 일단 약간 혼돈스러운 거는 이제 홍 교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실 때는 D1 기준으로 하다가 나중에 D4 기준으로 이렇게 옮겨서 말씀하셔가지고 약간 헷갈립니다. 우리 이제 정부회계학회가 국가 채무나 부채에 별로 기여한 게 없는 것 같긴 하지만은 실제로는 엄청난 기여를 했어요. 저희 한 20년, 15년 전에 국가 재정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무엇을 포함시킬 것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 결과로 이제 현재 정부에서 이제 국가 채무 부채 발표하는 기준을 D1, D2, D3, D4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준에 따라서 얘기도 하고 국제 비교도 하고 이런 점은 이제 저희 학회가 많이 기여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제 국가 결산서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발생주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재무제표도 발표하고 이런 것이 나름대로 저희가 어떤 정책으로 기여를 하진 않았지만은 채무와 부채를 보는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는 데는 기여를 많이 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이제 우리 옛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시장이 있는데요. 서울시장이죠. 지금 뭐 감옥에 계셔서 이름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이분이 적자였던 서울시를 뭐 흑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엄청나게 이렇게 선전을 많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서울시의 여러 가지 채무나 이런 거를 산하기관, 공공기관한테 다 떠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재정은 완전히 건전하죠. 대신 이제 SH공사나 이런 쪽에서 이제 채무하고 부채가 이제 많이 쌓이게 되는 것이고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D1 기준은 이제 현금주의 채무를 얘기하고 D2는 거기에다가 비영리 공공기관을 포함시키면서 발생주의 부채까지 포함한 게 D2죠.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이제 D2를 기준으로 이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 또 하나 더 추가를 하다 보면은 영리성, 그러니까 시장성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공기업 같은데 부채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한전 같은 데죠. 거기까지 포함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 이제 D3고요. 그런데 이제 국가별로 보면은 미국 연방 정부는 공기업이 없죠. 대신 이제 유럽은 이제 공기업들이 많고요. 한국은 한 그 중간 정도 되는 것인데 이 D3도 이렇게 서로 비교해 보면 재밌는 게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이 많이 나온 연금 충당 부채, D1, D3, D3까지는 사회보장성 기금이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포함해서 하자라고 보는 게 D4인데 D4는 이제 공식적으로 자료가 나오지는 않고요. 학자들이 이렇게 분석하고 또 토론하고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적정 채무 또는 부채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설왕설래가 있는데 한 연구를 보니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를 이제 세계 여러 나라를 기축통화국이냐 아니면은 뭐 어떤 성질의 국가냐 하는데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요새 소국 개방 경제국 이렇게 분류하지 않습니까? 소국 개방 경제국. 그래서 소국 개방 경제국만 모아가지고 여러 가지 뭐 계량 분석을 해보니까 소국 개방 경제국의 적정 채무 규모는 적정 부채 규모는 41%에서 45% 사이다. D2 기준입니다. 근데 한국은 최근까지 44%였다가 이제 올해 50%가 되는 것 같고 정부의 이제 중기 목표는 60%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국 개방 경제국만 놓고 볼 때는 이 적정 수준을 넘어가는 그런 이제 상황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나라 이제 저희가 이제 정부 회계학회니까 정부의 부채만 놓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국가 전체의 부채를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부의 정부의 채무 부채 비율은 뭐 공식적으로는 45% 수준이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입니다. 적은 편이긴 해요. 현재 상태로. 물론 이제 나중에 연금을 이제
연금 성숙도가 올라가면 그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겠지만요. 근데 이제 기업의 부채는 157%, 뭐 세계적인 뭐 웬만한 경제 규모가 있는 나라의 평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민간의 부채, 이게 이제 2019년에 97%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작년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또 뭐 빚을 내서 집을 많이 사고 이랬기 때문에 100%가 넘을 건데 이건 전 세계적으로 와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제 홍 교수님께서 이제 처음 발표하실 때 우리나라 연금 구조나 이런 걸로 볼 때 굉장히 예외적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예외적이진 않고 리그레션 라인 선상에 딱 있는 것 같아요. 적게 내고 적게 받는 거. 그건 뭐 이상한 건 아니죠. 이제 우리 국가 채무도 정부가 적게 쓰면 민간이 많이 부채를 질 수밖에 없죠. 그런 구조로 돼 있는 특징이 있는 거지 예외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resilience 또는 이제 우리 지속 가능성, 이게 문제죠. 뭐 빚을 많이 져도 체력이 막강하면 뭐 그까지 빚 많이 지는 게 자랑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민간 기업을 생각해 보면은 빚을 어느 정도 내야 되느냐 할 때 뭐 이자 보상 비율 같은 거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이자 보상 비율 같은 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없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도 가장 근접한 게 이제 차입 부채 비율, 차입 부채, 그러니까 이자를 갚아야 되는 그런 그 부채만 모아가지고 총 자산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총 자산으로 나누니까 한 30% 되는데 이걸 또 수정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국가 자산 중에서 팔 수 있는 거 빼고 팔 수 없는 거 빼고 팔 수 있는 자산만 모아가지고 차입 부채 비율을 냈더니 그 비율이 99%. 즉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 팔 수 있는 총 자산은 우리 정부가 현재 이자를 내고 있는 부채하고 같더라. 이런 정도죠. 그래서 뭐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만은 우리 정부 회계학회가 앞으로 이제 기여를 해야 될 거는 이런 새로운 지표의 개발이라든지 또는 기존 지표의 경우에서도 우리의 그 지속 가능성을 넘는 그 임계치를 설정하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 뭐 회계 전체의 문제긴 하지만은 이 인플레이션 문제를 이렇게 회계 쪽에서 처리하는 것들은 조금 없는 것 같은데 뭐 물론 이제 다른 분석을 통해서 충분히 보충이 가능합니다만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부 채무와 부채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홍 교수님께서 5가지 이렇게 리스트를 주셨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정치인 것 같아요. 선거할 때마다 뭐 지출을 많이 하겠다 하다 보면 이제 채무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선거가 너무 많아요. 지방선거, 또 이제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너무 많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은 이런 것도 알게 모르게 이 채무와 부채를 늘리는 요인이 아닌가 싶고 그거보다 정말 더 중요한 요인, 그거는 이제 사회주의죠. 우리나라 사회가 점점점 사회주의적으로 기울어 가는데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부채, 채무 뭐 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겁니다. 네네. 뭐 이상으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 교수님 고맙습니다. 그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특히 국가가 팔 수 있는 자산 비율과 그 국가가 실제 이자를 내는 비율 같은 것은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좋은 말씀 감사하고 아까 홍 교수님이 주신 그 통계 중에 사회주의 국가는 제외를 한 거죠? 그쪽은 그런 논의를 않는 말이죠? 우리 홍 교수님 어떻습니까? 사회주의 국가는 저런 통계를 제시하지 않느냐는 질문이셨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통계 다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니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인지 아마 본인들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OECD 국가가 아니어서 네네. OECD 통계에는 빠져 있긴 한데 통계는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저 마지막 우리 신종렬 교수님 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 전임 아주 우리 저 오래전에 회장을 하셨는데 아마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반가운 얼굴들 많이 뵐 것 같아서 많이 기다렸는데 아니 너무 어디 준비하다 바닷가에 보니까 계십니까? 늦었어요 오히려. 이게 우리 홍 교수님 발표 잘 정리해서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까지 이제 토론들 하시다 보니까 뭐 중요한 문제들 다 거론들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거 해결하는 것도 뭐 이거 다 취합해서 하는 거 쉽지가 않은 일인데 이 논문을 지금 발제문을 보면서 이게 정부가 자꾸 쓰고 싶어서 지금 정부가 자꾸 쓰고 싶어서 그 정당화하는 방법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채무의 급격한 증가, 국가부채 급격한 증가, 뭐 이가 문제가 된다는 건 사실 다들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연구할 때 항상 다른 나라하고 비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우리의 고유한 문제를 다루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다루는데 다른 나라가 참조는 좀 될 수 있겠지만 부채 비율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뭐 이만하니까 괜찮다 하는 거는 그게 저는 사실 연구하는 그 보고서들이 뭐 엄청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야 이거 우리 입장에서 그걸 다 뭐 이만하면 되겠다 이게 나라마다 사정이 다 다른데 그거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괜찮다 하고 정당화하려고 하는 게 조금 저는 상당 마음에 걸려요. 많이 걸려요. 이게 그래서 실제 뭐 독일이 어땠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 미국이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에 닿다 하는 것들을 세세히 따지다 보면 저 나라 보니까 우리나라는 괜찮다는 생각이 저는 좀 그렇게 안 든다 하는 생각이 이고요. 그리고 급격한 증가가 사실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너무 급격하게 증가를 시키다 보면 다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나무들이 잘 자란 이제 뭐 식물 키워보고 이러신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무들이 잘 자라라고 비료를 주는데 비료를 알맞게 줘야지 이걸 너무 확 주면 나무들이 다 고사해 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출을 얼만큼 할 거냐 하는 얘기만 계속 하는데 그 지출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고전적인 문제인 정부와 시장이 어떻게 나눠서 역할을 할 거냐 하는 건데 이제 시장에서는 레버리지 투자해서 부채를 많이 해서 더 많은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럼 정부는 그게 가능하냐 이거. 근데 정부는 지금 재난지원금이라고 뭐 얼마씩 주겠다 이러는데 그럼 그게 과연 우리의 소득으로 그만큼 돌아올 거냐 하는 측면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회계를 아주 열심히 정교하게 만들어서 될 거다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주문일 수도 있고 스펠일 수도 있고 그거를 잘 지켜야 되는데 지키질 않는다는 문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을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우리 다 우려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려가 되는데 독일은 이렇고 선진국은 이렇고 그러니까 괜찮을 거야. 그냥 우리가 어떤 방향을 잘 분석해서 이렇게 가면은 좋을 것이다 하는 결론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그러니까 우리가 막 써도 지금 불안하긴 한데 이게
그 괜찮을 거야 하는 이런 상황 아닌가. 그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어떤 일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으로 이게 이제 그 사회주의적 좌파적 성향이 있는 그 정치인들은 항상 지출을 늘리려고 그러는 그 성향이 있다고 이제 정치경제하는 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의 재정 건전성이 괜찮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에 국가의 지출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 때문에 그 결과가 괜찮은 거지 앞으로 괜찮아질 거다 하는 걸 담보하는 건 전혀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건전한 거지 지금 막 이렇게 지출을 했을 때 건전한 결과가 5년 후, 10년 후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올 거냐 하는 거를 생각하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그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뭐 신 교수님이 상당히 그 정치 경제학적으로 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저기 사실은 이제 국가 부채만 얘기를 했는데요.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재미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치단체 채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선거에 어마어마하게 불리하게 생각해가지고 가능하면은 제로 그 뭐 부채를 표방하는 것이 지금 하나의 풍조인데 그럼 앞으로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부채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국가 부채만 얘기를 했는데 자치단체 부채는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현 교수님 뭐 그 우리가 그 채무 부담률을 계산하는 게 GDP 되지 않습니까? GDP 대비로 계산하는 이유가 감당할 수 있는가? 라는 걸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GDP 대비로 하는데 지방 정부인 경우에는 사실은 감당할 수 있느냐 물어보면 우리가 안 되면 국가에 의존하면 된다. 이제 이 책임 회피, 무책임이 연동되기 때문에 더 그 책임을 강화를 하는 건데 우리 늘 하는 이야기지만 채무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 근데 자본 지출비라면 뭐 일정 부분 허용 가능하다. 또 경상경비 또는 요즘 흔히들 말하는 어떤 파퓰리즘에 근거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채무를 유발한다면 그건 우리가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정부인 경우에는 더군다나 채무가 발생하는 이유가 뭔가, 무엇에 충당하기 위한 것인가, 다른 뭐 조금 개념을 붙인다면 지속 가능한 채무인가라는 걸 봐야지 무조건 채무 제로 자체가 정책의 목표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민들에게 또는 유권자에게 설명하기 위한 지표들도 잘 개발하는 게 또 우리 학회의 의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지금 이제 저희가 우리 학회에서 앞으로 그 역점을 둬야 될 사항이 어떤 채무에 대한 그 지표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중간에 보니까 그럼 국가의 지출 또는 채무가 늘어나는 원인을 우리가 예를 들면은 고령화라든지 자연적으로 이건 누구나 늘 수밖에 없는 그 부채가 있을 것 같고요. 인위적으로 어떤 정권이라든지 정부에서 하는 그런 두 가지를 좀 나눠가지고 나눌 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고 또 제가 보면은 지금 그 부채 지출과 관련해서 정부의 규모 지금 공공기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팽창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의 어떤 뭐 지표에 좀 넣어가지고 우리가 보여줄 수 있으면은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뭐 우리 토론자들 좀 자유롭게 의견 좀 제시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좀 뭐 아는 것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시장이 정부보다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부의 규모가 자꾸 커지면
그 시장적인 조화를 자꾸 깬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그 일자리 문제만 해도 이제 다 보람 있고 소득이 있는 일자리를 원하는데 정부는 그 일자리를 정부가 맡아서 만드는 상황이 되면 그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고 그 소득도 그 충분히 그 만족스러운 소득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제시가 되는 요새 뭐 보면 많이 제기가 되는 문제들인데 정부가 그걸 다 맡아서 하려고 하는 얘기죠. 이제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정부 지출을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정교한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가 모든 걸 다 하려고 들 때 정부의 부담도 엄청 커지고 그거를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능력도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공인회계사 제도를 자본주의 사회에서 갖고 있는데 그 기업의 건전성을 따지기 위해서 민간인들이 돈을 다 내서 이거를 이 제도를 유지하는 거 아니에요. 정부는 라이센스만 주는 거예요. 공인회계사 제도 뭐 그 회계법인 제도 뭐 이런 거를 주고 뭐 감사받는 비용도 회사에서 지불해서 공인회계사 먹거리가 생기는 거고 공인회계사는 자기의 윤리 기준에 따라서 일을 함으로써 공공의 목적에 맞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게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는 게 아니고 그 공인회계사 제도라는 걸 정부에서 유지를 해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회사 같은 것도 정부가 주식회사 제도를 아주 빈려싼 발명품이라고 생각하는 제도죠. 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 자금을 모을 수 있고 정부가 기본되지 않아요.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이 있으면 그런 걸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정부가 다 하려고 들면 그 정부의 비용이 엄청 들 뿐더러 정부가 그렇게 창의적인 일을 하게 힘들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경우도 정부가 뭐 많은 기업들을 통제를 하고 하지만 아니 너희들이 좀 창의적인 거는 해라 하고 정부에서 자금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자금 지원을 할 때 그게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중국이 뭐 부채도 많고 그 자금의 훼손이 많은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시장 경제에서 그게 안 되니까 그 시장한테 맡기는 것이 효율적으로 경제가 운영돼 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하에서는 이 국가의 그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이 다 서로 견제 균형을 이루면서 이 경제가 운영이 돼 가니까 재정 지출이 커지게 되면 그러한 효율성을 자꾸 잠식을 하는 거죠. 뭐 너무 기본적인 생각인데 그 정치하는 분들이 요즘에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 아닌가. 네. 우리 김경호 교수님, 네. 내부 통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뭐 너무 우리가 정치적인 논의도 중요하지만은 네. 국가 부채라든지 지출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혹시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까? 뭐 저한테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데 시간이 좀 있어서 아마 주신 모양인데 아까 사실 이제 좀 더 할 얘기들을 제가 다 못했습니다. 연금 부채 문제가 워낙 중요하니까 그걸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다 해서 그 얘기에 이제 한정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신종렬 전 학회장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정부가 지금 돈을 자꾸 쓰고 싶어서 안달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또 세금도 더 많이 걷고 해서 정말 그 세금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그 걱정이 되는데 정부가 이제 아까 다른 토론자들도 다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정부에게 유리한 통계 수치를 자꾸 이용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아까 역시 연금 관련인데 사실 지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만 포함되고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이 제외된 것은
이게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초창기에 이제 정부 재무제표를 만들면서 사학연금, 국민연금도 분명히 정부의 의무성이 있다. 그런데 이것까지 포함하면 너무 부채가 커져서 이건 좀 봐달라.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의 타협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정부가 야 이거 연금 부채는 부채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려고 하니까 사실 참 걱정이 되는 바가 크고, 물론 이제 정치도 자꾸 제도가 변하고 정권도 바뀔 수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나아질 뭐 기미는 있습니다만은 좀 정부가 너무 그때그때 그 위정자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흔들리는데 통계나 회계가 이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이제 통계 수치는 그렇게 유리한 것만 꺼내서 쓰기 때문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회계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늘 학생들이나 얘기할 때 회계는 지도 그리는 것과 똑같다. 산이 있는 곳에는 산을 그리고 물이 있는 곳에는 물을 그리고 이렇게 하듯이 회계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물론 분식회계라는 게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작해서 수치를 왜곡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저는 정부 회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저도 꽤 오랫동안 이제 거기에 관여를 해왔던 것이고, 지금 후배 학자들한테 좀 꼭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기업에서는 우리 신종렬 전 회장께서 기업 쪽 얘기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화두가 ESG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홍순만 교수께서 그 앞으로의 그 과제 중에 환경 분야 지출을 확대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서 포함해 주셨는데, 이제 환경 분야는 사실 과거의 패러다임이에요. 환경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키고 보존하느냐, 환경 뭐 오염을 막느냐 이런 수준이었다가 이제 앞으로는 그런 그 환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래서 기후 변화가 있게 되면 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지금 탄소 중립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좀 이번에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 환경 변화의 산물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좀 더 폭넓게 대응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까 그 이건희 전임 회장님이 10주년 행사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저희가 국회에서 상당히 보람 있는 행사를 가진 걸 기억을 하는데, 혹시 내년에 이제 2022년이 20주년인데 김태동 차기회장님 혹시 여기 참여를 하고 계십니까? 계시면 네, 뭐 한번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지금 숨어 있었습니다. 그 말씀 잘 드렸고.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7월에 강인재 교수님 잠깐 뵈었습니다.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뵈었고요. 저는 그때 올해가 내년에 20주년이라고 해서 그 말씀을 처음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좀 이렇게 부담도 되고 많은 부담이 밀려오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인상적이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입춘 행사가 될까, 그 고민을 좀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구체화된 건 없습니다. 이제 강 교수님께서 아이디어는 몇 개 주셨는데 저희가 그 여러 선배 교수님들하고 의논해서 하나씩 준비하겠습니다. 뭐 거창한 계획보다는 인상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기획해 보겠습니다. 다시 의논 드리겠습니다. 기대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저희 토론에 다시 와가지고 우리 배덕정 교수님 아까 뭐 여러 가지 말씀 좀 해주셨는데 혹시 더 좀 첨언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은 우리 학회라든지 내부적으로 이 국가 부채 문제, 또 거기에 수반되는 재정 지출을 어떻게 우리가 통제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좀 코멘트 좀 배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마이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려다 또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 조금 그랬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사실 이 채무 부채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 체력이 좋아지고 또 정부를 건전하게 운영하고 뭐 이런 사실 기초 체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단기적인 체력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체력까지 우리가 챙겨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 정부의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는 걸 이제 회계 쪽에서는 현금 흐름표에서 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학회에서도 다른 세션에서 국가회계 현금 흐름표를 도입한다 하는 그 취지로 발표하는 거 보고 꼭 듣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참여를 못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그런 취지는 뭐 적극 찬동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옛날에는 없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정부 지출도 경상 지출이다, 자본 지출이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게 됐고, 또 의무 지출이다, 재량 지출이다 뭐 이런 것도 구분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저희 회계 차원에서는 뭐 현금 흐름표 작성 적극 후원하고 또 정교화 해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정부의 체력이 좋아지는구나, 장래 대비를 잘하고 있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국가회계통계센터가 있고 지방에도 지방회계통계센터가 있는데 아마 두 기관이 저희 학회하고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뭐 앞으로 지금도 하고 있고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국가회계 저는 이제 한 가지가 회계센터에서 너무 회계적인 용어라든지 구체적인 것을 하다 보면은 일반인이라든지 정책 결정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유리되고 약간 그런 좀 걱정이 들어가지고, 가능하시면 그런 작업들을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채무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그 연결할 수 있는 역할은 앞으로 학회에서 좀 해야 되지 않나. 용어 자체가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용어를 사용하고 너무 구체적인 문제를 한다면은 정말 근거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뭐 꼬리 얘기가 있습니다는 코끼리 몸통은 움직이지 않는데 꼬리만 살랑거린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그 정부의 지출에 어떤 뭐 건전성이라든지 또 지출을 미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쓴다면은 뭐 그건 별 의미가 없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경상적 일시적인 지출로 그냥 흘러가 버리면 그런 문제라든지, 그래서 앞으로 그 국가 부채 문제와 이런 세출 문제를 같이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뭐 회장님 나오셨는데 한번 좀 해주시죠. 뭐 회장님 코멘트. 네네, 원장님, 뭐 자리가 저희가 비좁아서 잘 못 모셨는데 지금 김희배 전임 회장님도 나와 계신 것 같고 김동욱 회장님 나와 계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네. 이번 그 우리 학술 대회 준비하면서 또 많이 또 노고를 한 성시경 교수님도 연구위원장도 이 부분 전문가니까 한 번씩 좀 간단하게 의견을 들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 한 2분 정도 김희배 교수님, 김동욱 교수님, 성시경 교수님 말씀 듣고 마지막으로 그 우리 홍순만 우리 발표자님 얘기를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배 교수님 2분간 코멘트. 저기 김동욱 회장님 먼저 하시죠. 제가 어린데 한참. 김동욱 교수님 먼저, 회장님 먼저. 아니 일단 먼저 그냥 하시고 그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네. 예. 네, 저는 뭐 지금 몇 가지가 더 생각이 나서 검색을 계속 해봤는데, 글쎄 저는 이제 그 정부회계 수업 시간에 우리 국가 채무도 그렇지만 가계부채 규모를 먼저 좀 보여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제가 신정렬 교수님한테 배웠던 것처럼 배웠는데 너무 거창하게만 지금 국가 채무 생각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가계부채 먼저 각자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다음으로 이제 지자체의 부채라든지 공기업 부채,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채무 부채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그냥 언론에 나온 것을 취합을 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인 부채를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우리 그 선배 회장님들이 계속 우리 차기 회장님이나 현 회장님한테 부담을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이제 그 가장 간단하게는
우리 이제 예산정책처에서 보여주는 1인당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지금 얼마냐. 이제 잠깐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그 1인당 1,815만 원으로 또 한 2개월 만에 한 200만 원이 더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거라든 좀 간단하게 우리 학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프로젝트는 굉장히 그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라든지 인력이 많이 들어갈 건데 잘 아시다시피 이게 기재부도 좋아하지 않고 행안부도 좋아하지 않는데 이런 연구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못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예산정책처와 같은 좀 간단한 그런 것을 좀 만들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쨌든 채무에서 부채로 가면서 우리가 뭐 정부에게 특성상 부채를 너무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발생주의 복식부기를 도입했으니까 우리 강인재 원장이 계속 요즘 말씀하시는 자산 쪽에도 진짜 이게 이 지속 가능한 자산이냐 아니면 인프라 자산이냐 이런 같이 부채와 자산을 같이 자산 쪽에서도 좀 더 심도 깊게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저 김동욱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저 비디오가 지금 제대로 안 되네요. 음성은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맞습니다. 예, 비디오가 갑자기 좀 문제가 있었네요. 뭐 여러 우리 반가운 우리 교수님, 원장님 다 뵙고 너무 반갑습니다. 뭐 워낙 많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다 여러분들 다 말씀해 주셔갖고 저는 더 말씀드릴 것 없지만 그래도 아직도 그 부채하고 채무의 정의 또 부채 또 채무의 또 그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얘기해지는 게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어느 교수님 말씀하셨죠? 우리 준조세 성격에 여러 가지 보험료, 소위 의료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출자 출연 기간을 넘기는 그 부채를 넘기는 소위 말해 터널링 같은 거죠. 사실은 이익을 넘기는 게 아니라 부채를 다른 데로 이전시켜서 부채 숫자를 좀 조정하는 그런 것들이 좀 없잖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하여튼 뭐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 아까 강인재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채를 제로시키는 것을 큰 업적으로 선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경상남도도 그렇고요.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순수한 지방채이지 지방채 외에 또 지방채 성격을 갖고 있는 소위 부채의 범위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차입금이라든지 뭐 BTL, BTO 사업을 통한 그런 부채성은 강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뭐 앞으로 저희들 그 정부 회계학회에서도 연금 충당 부채 관련된 말을 이슈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조세재정연구원에 가서 회의를 할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이 할인율하고 평균 기대 수명을 갖고 하면 이 부채 규모가 너무 차이가 나요. 어떠한 가정 하에 계산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아마 저도 이제 기억하건데 예전에 지금이 현 총리께서 부총리께서 말씀하셨을 때 연금 충당 부채는 부채가 아니라는 형식의 인식이 아직도 팽배한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어떻든 저희들 학회, 뭐 정부 회계급 아니라 또 한국 회계학회, 어떤 회계 관련된 그리고 또 지방 재정에 관련된 학회들이 이거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한번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뭐 몇 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우려되는 것은 속도죠, 사실은. 이게 결국은 속도라는 것은 기간 개념이고 그것이 미래에 대한 부채까지 연결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으로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 협의의 채무를 이야기했을 때보다는 광의의 채무, 소위 재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채무는 2배 이상이 많기 때문에 서로 오해가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상하게 재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부채를 잘 인용을 시키질 않아요.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집중적인 아마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오랜만에 얼굴들을 뵈서 반갑고요. 네. 아마 내년에 아마 우리 김태종 우리 이제 후임
정부회계 회장님께서 제주도에서 학회를 열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는 여러분들하고 제주도에서 다시 한번 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시오. 내년에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성 교수님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뭐 간단하게 한 1분 정도로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뭐 간단하게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김봉환 회장님하고 이 평창에서 좀 재밌게 좀 해보려고 이렇게 기획을 했었다가 이렇게 안 되니까는 좀 많이 좀 아쉽습니다. 여러 선배 교수님들 그다음에 회장님들 이렇게 모시고 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요.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홍순만 교수님 오늘 발표 잘 들었고요. 근데 제가 실은 이제 어제도 이제 국회 공청회 가서 이제 LH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부처니 채무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최근에 이제 정부의 이 지출 내지는 사업 경향이 약간 이렇게 눈에 안 보이게 하는 게 좀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이제 공공기관을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최근에 이렇게 문재인 정부 초기만 하더라도 약 한 30만 명의 임직원이 있었는데 최근 이렇게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43만 명이 됐어요. 상당한 인원이 불어나는데 사실 이게 인원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산이라든지 매출 측면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회계에 있어서도 이 부분까지 어떻게 이렇게 편입을 해내고 어떤 식으로 편입을 해낼 건지 사실은 연금 충당부처 관련해서는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이제 연금공단에서도 계속해서 이 논의가 기재부하고 같이 되어 왔었던 측면이 있었고 해서 향후에 우리 이제 정부 회계학회에서 아까 교수님들이 이야기하신 이 지표화하고 계속해서 관리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공공 부분의 회계 그러니까는 정부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연금 그 다음에 공공기관 이렇게 좀 더 그 범위를 확대를 해서 회계적인 논의들을 좀 더 이렇게 많이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성 교수님. 우리 홍순만 교수님 발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멘트 코멘트보다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먼저 전임 회장님들 좋은 코멘트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오늘 들으면서 약간 든 느낌인데, 이제 저희 학회에서 아무리 이제 중요하고 정확한 정보를 그리고 제도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할 정책 의사결정자가 활용하지 않으면은 무의미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션을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제 생각한 게 이 기재부에서 왜 이러한 제도들을 잘 활용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그쪽 분들 좀 모시고 같이 한번 토론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세션이 되겠다 싶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발표할 기회 주시고 좋은 코멘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홍 교수님. 원장님, 죄송한데요. 우리 신유호 부장님 오셨는데 한번 좀 말씀 듣는 게 어떨까요? 그래요. 그럼 1분만 인사말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회계센터의 신유호 박사님. 네. 신 박사님. 오늘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으시다고 아까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오늘 그러면 우리 김봉환 회장님 저희 이런 라운드 테이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전임 회장님들이 하실 말씀이 많으시고 특히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우리 학회에서 좀 이런 아이디어 축적된 아이디어를 좀 활용을 많이 하시기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정부회계학회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아니 이런 중요한 역할이라든지 지식이 많은데 왜 우리 학회가 더 많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나 그런 아쉬움을 표하면서 우리 회장님, 발표자 홍순만 교수님 그리고 5분의 전임 회장님 토론자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갑시다.